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19장 19. 얼음 위의 물고기. 소어는 모용구매의 뒤를 따라 작은 집 하나하나를 지나갔다. 8번째 집을 지나갈 무렵 모용구매의 표정은 아주 온화해졌고 눈동자에도 부드러운 빛이 감돌았다. 속이. 소어가 마치 딴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 이것저것 묻고 이야기하는 동안 9번째 방에 도달했다. 이 방의 설비는 아주 정교하고 치밀했다. 모용구매가 소어를 주시하며 물었다. 너는 이 방이 나의 방임을 알고 있겠지?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할 수 있겠어? 소어는 큰 눈을 더욱 크게 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더니 돌연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이 방의 주인과 앞의 방들의 주인은 아주 다른 것 같은데. 모용구매는 눈에 잠시 웃음이 떠올랐다가 이내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한 것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물었다. 무엇이 다르단 말이지? 이 방 안의 녹색은 자기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자부심에 도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 저런 자질구레한 물건들은 자신의 유치함을 나타내는 것이니 정말 속되기 짝이 없고.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모용구매의 안색은 마치 구리의 녹과도 같이 시퍼렇게 변했다.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였다. 소어하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내 말이 틀린 것이었다면 화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약 맞는다고 해도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지. 모용구매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소어아가 그녀의 뒤를 따라 꾸불꾸불 청석으로 되어 있는 통로를 지나자 통로가 끝나는 곳에 청동문이 하나 나타났다. 소어아는 그 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굳게 닫혀있는 그 문은 이 장원의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으며 괴이한 느낌과 신비스러운 인상을 주었다. 모용구매가 황금색 열쇠를 꺼내 문에 뚫려있는 조그만 구멍에 끼웠다.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문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열렸다. 문이 열리자 한가닥에 싸늘한 기운이 퍼져나왔다. 소어아는 이 방의 구조가 만춘류의 방 구조와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느꼈다. 방의 사면에는 각양각색의 약초가 가득 걸려 있는 데다가 연단을 만들 때 쓰이는 구리솥과 구리 난로들이 놓여 있었다. 만춘류의 방은 기와를 덮은 지붕에 벽돌로 쌓인 벽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곳은 지붕과 사방의 벽이 모두 거대한 청석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달랐다. 그리고 만춘류의 방에서는 사철봉 같은 따스한 느낌을 받았지만 이곳에서는 음침하고 몸서리 쳐지는 한기만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모용구매는 청동문을 닫고 서 있었는데 그녀의 창백한 양볼이 이곳에 들어오자 더욱 창백해졌다. 다재다능한 여장부 구 아가씨께서 나를 이런 곳으로 데리고 온 것은 혹 나의 병을 치료해 주려는 마음에서인가요? 그렇지. 독은 벌써 해독됐는데 무슨 병을 고친단 말이오? 너의 몸에는 없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붙어 있기 때문이지. 만약 그것만 없었다면 아주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오? 모용구매가 쌀쌀한 어조로 말했다. 너의 혓바닥이지. 소어하는 혓바닥을 날름거리다가 멀찌감치 물러서며 말했다. 당신처럼 예쁜 여자가 나에게 화를 내다니 정말 나는 행운아인데. 이곳에 있는 약초는 모두 아주 진귀한 것이니 함부로 날뛰지 않는 것이 좋을걸?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소? 날뛰고 날뛰지 않고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렇지만 이 약 중에는 보기를 해주는 영약도 있고 목숨을 빼앗는 독초도 있어. 만약 독초를 건드려 중독된다면 그때는 아무도 너를 다시 구하지는 못할걸. 나를 아주 겁주는군. 나는 담이 작아서 겁나게 하는 말을 들으면 놀라 자빠지는데 소질이 있어. 단지 내가 얌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아무도 너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지만 당신만 나와 함께 있어준다면 아무도 감히 나를 상하게 하지는 못하겠지. 연공할 시간이 되었군. 그럼 나는 가볼 테니까. 어디로 가려는 것이오?
나도 함께 갑시다. 모용구매가 날카롭게 외쳤다. 만약 나를 따라온다면 다른 사람이 너를 상관하기 전에 내가 바로 너를 죽여버리고 말 테다. 소어 하나 탄식하듯 말했다. 정말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자라면 남들은 단지 한 번 짓는 가벼운 미소를 보기만 해도 넋을 빼앗겨 자빠질 거야. 그런데 무슨 연공이 필요하단 말이야. 무예를 너무 단련하면 몸마저도 늙어버린단 말이오. 모용구매는 그의 말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또 다른 청동문 앞으로 다가가더니 다시 황금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싸늘한 어조로 말했다. 만약 이 문 안으로 한 걸음이라도 발을 디밀고 들어온다면 그때는 절대 살아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철컥하고 문을 잠갔다. 소어하는 천천히 허리를 주무르며 중얼거렸다. 여인. 정말 여자들의 큰 병은 바로 천하의 남자들을 바보같이 우습게 여기는 것이야. 어리석은 여인. 내가 이곳에 있는 약초 가운데 독초와 영약조차도 구별하지 못할 줄로 알다니. 말해두지. 나는 어려서부터 약초 더미 속에서 자랐단 말이야. 내가 약초에 대해서는 아마 너보다 알고 있는 것이 많을걸. 소어하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방 안의 약초들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다 그는 그녀가 사라진 곳을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껄껄 웃으며 또 중얼거렸다. 그녀가 나를 겁주는 것도 무리는 아니군. 이곳에 있는 약초는 모두 희귀하고 좋은 것뿐인걸. 만숙부께서 몇십 년간 구하려 해도 구하지 못했다는 것도 서너 가지가 있군. 보아하니 내 복도 과히 나쁜 편은 아닌 모양인데. 그는 서너 가지의 약초를 골라내어 으지직으지직 씹어먹기 시작했다. 만약 모용구매가 옆에서 보았다면 정말 놀라 자빠졌을 것이다. 약초들 중에는 몇 가지 희세지물이 있어 소어와도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만출류가 그림을 그려가며 가르쳐준 것이기에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으로 환약을 만든다면 한 알만 가지고도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기사회생의 명약들이었다. 소어하는 그러한 진귀한 명약을 마치 소가 여물을 씹어먹듯 으적거리며 잠깐 사이에 모두 먹어치웠다. 그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밥통 형은 참으로 복도 만속으려. 그러나 그는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는 듯 눈망울을 두리번거리더니 구리소트로 발을 옮겼다. 그는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단약 하나를 꺼내 맛을 보았다. 그러더니 쉬지 않고 입에 집어넣으면서 몇 움큼은 품속에 간수해 넣었다. 더 이상 넣어둘 곳도 없고 먹을 수도 없게 되자. 그는 남은 단약을 모두 뒤섞어 놓고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웃음 지으며 중얼댔다. 너는 한가로워 아무 일도 할 것이 없는 것 같으니 내가 일거리를 만들어주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단약들은 모용구매가 다시 종류별로 분류해내려면 적어도 사나흘은 걸릴 정도로 뒤범벅이 되었다. 그런데 소어하는 10여 종의 약초와 단약을 마음껏 먹고 나자 약의 효력이 발생하려는지 백가죽이 불에 타는 것 같이 뜨거워지고 몸 전체에 열이 올랐다. 그리고 입술이 타는 것처럼 바싹바싹 마르는 통에 연신 마른 침을 삼켰다. 잠시 후 그는 품속에서 구불구불한 구리줄을 꺼내더니 청동문의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나서 희죽희죽 웃으며 중얼거렸다. 너는 내가 들어가지 못할 줄 알았지? 어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그는 문에 귀를 대고 구리줄을 이리저리 돌렸다. 이곳 바로 여기로구나. 철컥 하며 청동문이 열렸다. 그 방 안은 밖의 방보다 더욱 추운 듯 음산한 한기가 쏟아지듯 뻗쳐나왔다. 정말 시원한 걸 이제 살 것 같군. 그는 전신이 불에 타오르는 것 같이 열이 나던 차에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자 몸이 개운해짐을 느꼈다. 안으로 들어서더니 껄껄 웃으며 입을 열었다. 구 아가씨, 내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연공을 하고 있다면 나도 소란을 피우지는 않겠소. 말을 하며 방 안을 둘러보다가 그는 얼떨떨해짐을 금할 수 없었다.
석실 안에는 굴같이 파여 있는 곳이 있었다. 그곳에는 겨울에 보관해둔 듯한 얼음이 가득 쌓여 있었다. 모용구매는 바로 그 얼음 위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단정히 앉아 두 손을 다리 위에 얹어놓고 있었다. 소아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보고 들은 것이 결코 적지 않았지만 알몸의 여인은 본 적이 없었다. 어떠한 것에도 놀라지 않던 그가 지금은 놀라움에 멍하니 서 있었다. 모용구매는 눈을 뜨고 있었고 그를 보는 눈에는 놀라움과 분노와 창피함이 뒤엉킨 말로는 형용할 수조차 없는 야릇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굳어져 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소화하는 차를 반잔 정도 마실 시간 동안이나 넋을 잃고 있다가 돌아서며 이리저리 휘둘러봤다. 아가씨,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는군요. 그의 그러한 행동은 비록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였지만 모용구매는 분명 그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이나마 마음이 안정됨을 느꼈다. 소아는 한편으로는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발걸음을 옮겨 막 문을 나서려 했다. 그러나 홀연 벽에 걸려있는 9폭의 그림이 눈에 띄자 호기심에 다가가 그것을 바라보았다. 첫 번째 그림에는 알몸인 여인이 얼음 위에 서 있는 것이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 몇 줄의 조그마한 글씨가 쓰여 있었다. 화석신공은 반드시 처녀만이 익힐 수 있는 것으로. 이 화석신공 입문의 제1보는 3년의 세월이 필요하고 구결은 다음과 같다. 그 구결이라는 것은 이러했다. 화석신공, 공성구전, 피부화석, 만물부상, 구전공성 무적 천하. 화석신공이 구성 정도 이루어졌을 때는 피부가 마치 화석같이 어떠한 물체라도 조금도 손상시킬 수 없게 되니 천하무적이. 소어하는 그곳까지 읽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외쳤다. 이 귀공이라는 것이 바로 산 사람을 미이라로 만드는 것이었구나. 모용구매는 이러한 귀문의 무예를 익히고 있었으니 누구를 대하더라도 얼음같이 차갑게 대하게 된 것이 당연하지. 두 번째 그림을 보니 거꾸로 선 알몸의 여인이 그려져 있었다. 옆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공성 이전, 유역 위정. 이 무예의 두 번째 관문은 거꾸로 서기를 바로 선 것 같이 하는. 소어는 계속해서 읽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 여자가 괴상야릇한 귀문의 무예를 익혀 돌덩이 같이 단단하고 얼음같이 차가운 성격으로 변해버린다면 비록 천하무적의 무예를 지니고 있다고 한들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인가. 세 번째 그림은 모용구매의 지금 자세와 꼭 같은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소어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세 번째 무예를 익히고 있을 때 나의 눈에 띄게 되어 정말 다행이야. 만약 저 여자가 이 무예를 모두 익혔다면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는 생각하기조차 끔찍하군. 그는 더 이상 들여다볼 필요조차 없다는 듯 벽에 걸려있는 9장의 그림을 모조리 뜯어내 버렸다. 그것을 본 모용구매는 수치스러움과 분노가 변하여 애걸하는 표정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소어하는 뒤돌아보지조차 않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모두 당신을 위해서요.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당신같이 좋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괴상스러운 것에 정신을 빼앗겨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무모한 짓을 하고 있소? 모용구매는 비록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를 향해 애걸하지도 않았고 욕을 퍼붓지도 않았다. 그러나 만약 움직일 수만 있었다면 아마도 소어를 삼켜버리고 말았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으며 오직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그녀는 소어아가 9장의 그림을 찢어 움켜쥐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소어아는 9장의 그림을 모조리 동로에 넣어 태워버린 다음 밖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담을 넘어 재빨리 산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철심나는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는 즉흥적으로 해치우는 이러한 행동이 어찌 생각하면 잘하는 일 같기도 했고 또 어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도 잘잘못을 가릴 수 없었지만
결과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마음만은 후련했다.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걸어나갔다. 그는 걸으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걸으면 걸을수록 몸이 점점 더 이상해져 옴을 느꼈던 것이다. 마치 전신이 부풀어 오르는 듯 했고, 뱃속은 불이라도 지른 것처럼 화끈거리며 창자를 끊어놓을 듯한 통증이 왔다. 그는 헉헉 숨을 내쉬며 재빨리 숲속으로 달려들어갔다. 서늘한 그늘 밑이라 바람이 불어와 조금이나마 몸에 열이 식는 듯한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움직일 수조차 없어 나무에 몸을 기대고 가쁜 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지금 누가 나타난다면 소선녀가 나타나는 것이 나을까, 그렇지 않으면 모용구매가 나타나는 것이 나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참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전신에 열이 났고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과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입술은 불에 타는 것처럼 바싹 말라들어갔다. 조그만 샘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군.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인데. 이때 돌연 한 사람의 차가운 말소리가 들려왔다. 너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바로 너의 몸이 담겨질 관이야. 소호아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날카롭고 서늘한 한 자루의 칼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놀랍고 얼떨떨한 가운데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여인은 정말 무섭기 이를 데 없군. 한번 여인의 손에 걸려들면 평생토록 도망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하겠는걸? 당신은 모용아가씨요? 아니면 소선녀요? 너는 아직도 그 계집애가 너를 구해주려니 하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걸. 소호아가 돌연 껄껄 웃기 시작하더니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잘됐군, 잘됐어. 바로 당신이었군. 그렇다면 나의 운수도 그리 나쁜 편은 아니구만. 소선녀로서는 소호아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모용구매라는 것이 전혀 뜻밖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싸늘하게 말을 내뱉었다. 그래. 잘됐고 말고. 나도 운수가 아주 좋은 편이지. 예상대로 내가 이리로 왔으니 말이다. 소호아가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찌르려면 빨리 찌르시지. 그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지. 일단 모가지를 베어버리면 떨어진 모가지로 말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 하긴 단번에 내 목을 쳐버리면 너의 분이 풀리겠느냐? 히히히. 내가 만약에 너였더라도 아마 그렇게 싱겁게 끝내지는 않을 거야. 소선녀는 비웃는 어조로 대답했다. 그래, 어떻게 당하고 싶다는 거지? 어디 말해보아라. 소원대로 해줄 테니까. 나 같으면 우선 불이 나도록 한번 후려친 다음 얘기를 할걸. 소선녀가 냉소하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넌 내가 너를 때리지 못할 줄 아는 모양이지? 너는 아마 이를 갈며 나를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지.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막상 나를 마주하고는 단 한 대도 갈기지를 못했단 말이야.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는 뺨에 일격을 얻어맞았고 동시에 발길로 등을 걷어차였다. 소선녀가 이를 악물며 소리질렀다. 말 한 번 바로 잘했다. 잘했어. 이 못된 자식. 내가 너를 때리지 못할 줄 알았느냐. 그러나 소호하는 땅을 뒹굴며 낄낄대고 웃기만 했다. 아주 시원한걸. 정말 시원해. 사실 소호하는 그녀를 약 올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시원함을 느꼈다. 몸에 열이 오르고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던 차에 그녀가 등을 걷어차고 마구 때리자 싸늘한 느낌의 열이 식어버린 듯 했던 것이다. 소선녀는 그의 말을 듣고 약이 올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녀는 얼굴이 시뻘개지며 말했다. 좋다. 정말 시원하다면 아주 얼게 해주지. 그녀는 또다시 소호아의 등에 일격을 가했다. 안 돼. 아직 너무 가벼워. 좀 더 세게 때릴 수는 없겠나? 소선녀는 그의 말에 분통이 터져 오장이 뒤집힐 것만 같았다. 그러나 소호아를 바라보니
정말로 고통스러운 빛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놀라움과 기이함을 금치 못했다. 사실 이때 소어와의 체내에는 10여 가지의 영단 묘약이 뒤섞여 효력을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주먹이 아니라 철추로 내리친다 하더라도 그를 상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소선녀는 손에 멍이 들 정도로 있는 힘껏 그를 때렸으나 소어와는 그래도 쉬지 않고 중얼거렸다. 아, 시원하다. 시원해, 좀 더 세게. 소선녀는 손발에 멍이 들도록 때려도 아파하기는커녕 분통이 터질 만큼 계속 짓거리고 있는 그를 보자 그만 아연해져서 더 손을 쓰기조차 망설여졌다. 그때 돌연등 뒤에서 싸늘한 어조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다 때린 거야? 소선녀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등 뒤에 모용구매가 서 있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고 눈에는 붉게 핏발이 서 있었으며 손끝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아직 다 때리지 못했어. 어떻게 하겠느냐? 좋아, 그렇다면 계속해서 때리도록 해요. 소선녀는 그녀의 말을 듣자 도리어 얼떨떨해하다가 다시 노하며 외쳤다. 내가 다 때렸다면 내가 또 어찌하겠느냐? 만약 언니가 다 때렸다면 나에게 양보해줘. 이곳은 너의 집이 아니야. 내가 나의 일에 간섭한다면 나도. 내가 저놈을 구하러 온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소선녀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저놈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면 그럼 저놈을 죽이러 왔단 말이야? 그래요. 바로 저놈을 죽이려고 왔어. 그녀는 돌연 소어와의 곁으로 달려가더니 한 자루의 비수를 꺼내 곧장 내리찌르는 것이 아닌가. 소어와는 이 둘이 한꺼번에 나타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이젠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오히려 두려움 같은 것이 멀리 사라졌다. 소어와가 눈을 똑바로 뜨고 비수를 응시할 때 갑자기 한광이 번쩍하더니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소선녀의 단검이 번개와 같이 모용구매의 비수를 가로막았다. 모용구매가 노했다. 저놈을 꼭 죽이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무엇 때문에 구하려는 거야? 소선녀가 냉소하며 대답했다. 너는 저놈을 굳이 구하더니 지금은 무엇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 언니는 상관할 필요가 없어. 나는 꼭 참견해야 되겠는데. 모용구매는 팔을 쳐들더니 번개같이 빠르게 비수를 다시 내리찌르며 말했다. 어느 누가 나를 말린다 해도 지금 나는 저놈을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겠어. 소선녀는 다시 단검을 쳐들어 그녀의 비수를 쳐냈다. 너는 내가 저놈을 죽이려는 것을 방해했지. 나도 지금은 내가 죽이지 못하도록 막을 테다. 모용구매는 뒤로 5자 정도 물러서며 검을 거두더니 냉소했다. 좋아, 그렇다면 언니가 죽여버리도록 해. 나는 옆에 서서 구경만 할 테니까. 소선녀는 그녀의 말을 듣고는 잠시 얼떨떨해하더니 단검을 쳐들던 손을 돌연 내리면서 냉소했다. 내가 죽이라고 하면 나는 죽이지 않겠어. 그건 도대체 무슨 심보지? 내가 무엇 때문에 너의 말을 듣고 행동해야 된단 말이냐? 방금까지도 죽여버려야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구해주려고 하는 것을 보니 언니는 아마도 저놈을. 소선녀는 그녀의 말을 듣자 시뻘겋게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너는 방금까지도 구해주려고 하다가 지금에 와서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내가 저놈을. 모용구매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불그스레한 홍조가 떠올랐다. 엉터리 같은 소리는 집어치워. 너의 말이 정말 엉터리지. 두 사람은 서로 칼을 쳐들더니 바람을 가르며 공격을 가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손이 마비되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비틀거리며 서로 몇 발자국씩 뒤로 밀려났다. 그때 갑자기 두 사람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탄식을 발했다. 소어와가 어느 곳으로 사라져버렸는지 종적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소선녀가 분함을 못 참겠다는 듯 허공에 발길질을 하며 외쳤다. 모두 내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모용구매 역시 분함을 못 참겠다는 듯 허공에 주먹질을 하며 외쳤다. 언니가 끼어들어 가로막는 통에. 두 사람은 동시에 입을 뗐고 거의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두 사람 모두 얼굴을 붉혔다.
소선녀는 모용구매는 소선녀를 바라보았다. 소선녀가 고개를 숙이자 모용구매도 역시 고개를 숙였다. 결국에 가서는 소선녀가 먼저 고개를 쳐들었다. 그놈을 절대 놓칠 수는 없지. 모용구매도 거의 동시에 고개를 쳐들었다. 쫓아갑시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소선녀가 입술을 악물며 말했다. 이번에 잡으면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써서 죽여버리자. 소어아는 자기가 현재 경신술로 보나 체력으로 보나 도저히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고 오히려 허를 찔러 모용산장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나왔던 길을 따라 들어가 모용구매가 연공을 하던 방까지 도달했다. 그는 문을 닫아 걸은 다음 얼음이 쌓여있는 동굴에 사지를 쭉 벌리고 누워 킬킬거리기 시작했다. 소선녀와 모용구매가 하던 짓을 생각해보자 그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두 사람이 협녀나 또한 제녀로 보일지 몰라도 소어아의 눈에는 단지 그렇고 그런 여자에 불과했다. 세상 남자는 천차만별이지만 여자는 모두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 웃음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는 동안에도 그의 몸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그는 누워있던 얼음판 위에서 일어나 얼음을 깨부순 다음 으적거리며 대여섯 덩어리를 먹어 몸을 식혔다. 그리고는 다시 얼음 위에 누워 잠을 자기 시작했다. 그가 얼마나 잠에 빠져 있었는지 모른다. 잠결에 덜컹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에 깨어난 소어아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조차 제대로 못 쉬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 소선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휴 추워. 그녀의 목소리에 이어 모용구매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어머니께서 이 얼음 저장고를 만드신 것은 아버님이 더위를 몹시 타시기 때문에 더울 때 즐겨 잡수시는 빙당산매탕을 만들 얼음을 저장하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후에 나는 다른 용도로 써왔지. 무슨 용도로 썼는데? 모용구매는 한동안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더니 낮게 탄식하며 말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 쓸모도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녀의 어조에는 실망과 상심의 빛이 역력했고 원망과 도끼가 가득히 서려 있었다. 너는 그 소귀가 이곳에 다시 들어와 숨었으리라고 생각해? 소선녀가 웃으며 다시 말했다. 너도 너무 소심해졌는걸. 그놈이 그렇게 간이 큰 짓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어디로 도망쳐버렸는지 모르겠네. 소선녀가 탄식하듯 말했다. 그놈은 정말 귀신같이 날쌔고 꾀가 많은 놈이야. 다음에 붙잡으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조건 베어버려야겠어. 그렇게 하면 아무 짓도 못할 테니까. 말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다시 덜컹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다행스럽게도 여자들은 조그만 것에는 자세히 파고들지만 큰 것은 수박 겉핥기로 지나쳐버리거든. 만약에 다시 들어와 살펴본다면 그때는 나도 끝장이지만. 또다시 차를 두어 잔 마실 정도의 시간을 누워 있었다. 이제는 몸이 싸늘해져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가만히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그가 만약 얼음 위에서 옹기조식을 하고 앉아 있었다면 약효가 단전에 몰려들어가 반드시 놀라울 만한 공력의 증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옹기조식을 하지 않고 누워 잠만 잤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셈이었다. 소어아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열쇠 구멍을 통하여 밖을 내다보니 소선녀와 모용구매가 아직도 그 방에 있는 것이 보였다. 소선녀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비스듬히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모용구매는 뻣뻣하게 서 있었는데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이 두려움까지도 느끼게 했다. 철심란도 그 방 안에 있었다. 그녀는 약솥 앞에 쭈그리고 앉아 뒤섞여 있는 약을 몇 개의 구리통 속에 한 알씩 골라 담고 있었다. 그녀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이 금방이라도 흘러 떨어질 것만 같았다. 소어아는 그것을 보고 쓴웃음을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용구매를 골려주려고 한 일이 도리어 그녀를 골려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군.
모용구매는 내일로 그녀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일을 시키는 것이로구나. 소선녀가 갑자기 정신이 든 듯 돌연 일어서더니 철심란에게 다가갔다. 철심란은 놀라움에 손에 쥐고 있던 환약을 떨어뜨리고 그녀를 주시했다. 소선녀가 탄식하듯 하는 말이 열쇠 구멍을 통하여 들려왔다. 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우리들은 모두 그놈에게 골탕을 먹은 동병상련에 같은 처지니까. 철심란은 고개를 푹 숙이고 결국 옷깃에 한 방울씩 눈물방울을 흘렸다. 소선녀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리 와봐. 내가 도와줄 테니 빨리 끝내자. 보아하니 이 환약을 모두 정리하기 전에는 모용 아가씨께서 우리에게 식사 대접도 하지 않을 모양이니까 말이야. 모용구매는 차가운 눈초리로 그녀들을 응시할 뿐 일말의 웃음조차 띄지 않았다. 소어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소선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흉악해 보였는데 사실은 마음이 따뜻한 여자였구나. 그러나 사실 여인들은 저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아무리 흉악하고 악독한 여인이라도 몇 마디 말로 칭찬을 해주면 모든 것을 팽개치고 순순히 말을 듣게 된다니까. 얼마나 지났을까 소선녀가 또다시 말했다. 그 지도. 너는 정말 그 지도를 그놈에게 주었냐? 틀림없이 내가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무엇 때문에 그놈에게 주었지? 저는. 보아하니 너도 적지 않게 그놈에게 당한 것 같군. 너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철심란은 갑자기 일어서며 큰 소리로 소리쳤다. 내가 주고 싶으면 아무에게라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참견할 필요가 없어요. 소선녀는 얼떨떨해하다가 실소했다. 누구에게 소리를 치는 거야? 철심란이 날카로운 어조로 따지듯이 말했다. 무예가 비록 나보다 고강하다 할지라도 나를 조롱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너를 비웃지는 않아. 너를 비웃은 것은 아니야. 소선녀는 겉은 강하나 속은 부드러운 외강내유의 성격이고 철심란은 겉은 부드러우나 속이 강한 외유내강의 성격이로군. 저 모용고매의 성격은 과연 어떨까? 저 여자는 그 귀문의 무예를 익혀 겉으로 보기에도 얼음같이 차지만 아마 속마음도 얼음같이 차가울 것 같아. 세 사람 중에서 아마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이 모용고매일 게야. 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소선녀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나? 철심란은 겸연쩍은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누가 자신을 핍박한다면 설사 죽는다 해도 굽히지 않지만 일단 부드럽게 대해주면 어쩌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소선녀가 다시 말했다. 그 지도를 자세히 봐두기는 했겠지?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생각이 잘 나지 않는군요. 그 보물이 탐이 나서 묻는 것이 아니야. 단지 나는 그놈이 반드시 그곳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기억만 해낸다면 함께 그곳으로 가려는 거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화풀이를 단단히 해주겠어. 나는 정말로 그곳을 기억하지 못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소어아가 열쇠 구멍에 눈을 대고 다시 안을 들여다보자 철심란은 불안한 듯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소어아는 빙그레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철심란은 보물을 숨겨둔 곳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그런데 말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군. 무엇 때문에 속이고 있는 것일까? 나를 위해서는 설마 아닐 것 같고. 지금도 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셈이 아닌가. 그런데 정말 이상한걸. 여태껏 나에 대해 나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잖아. 도리어 다른 사람이 나쁜 말을 하면 화를 내니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알 수 없는걸. 무엇 때문에 그러든 간에 여자의 마음은 정말로 이상야릇해. 알 수 없군. 그때 모용구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갔다가는 손에 조그마한 그릇을 들고 다시 들어왔다. 그것을 보고 소선녀가 물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나비야. 소선녀가 이상하다는 듯 되물었다. 나비라니?
납을 가져다가 도대체 무얼 하려는 거야? 모용구매는 납이 들어있는 그릇을 화로에 얹어 녹이면서 잔인하고 득이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저 방은 이제 아무 쓸모도 없게 되어버렸어. 납을 녹여 열쇠 구멍을 막아버리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아무도 다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또 누가 들어가 있다 해도 도저히 나올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이니까. 소호하는 그녀의 표독스럽고 득이만만한 웃음을 보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던 차에 그녀가 이런 말을 하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사실 모용구매는 소호아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이미 발견했었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소선녀나 철심란이 구해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소호아를 산채로 가두어 죽이려는 것이었다. 소호아가 크게 놀라며 잠시 당황하다가 될 대로 되라지 하는 마음에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모용구매가 잽싸게 움직이더니 이내 납이 녹은 물로 열쇠 구멍을 완전히 메워버렸다. 소호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음은 물론 밖의 소리조차 듣지 못하게 되었다. 소호아는 분통이 터졌다. 문을 발길로 걷어차며 욕을 하기 시작했다. 모용구, 이 요부 악마 같은 년아. 너는 왜 그리 마음이 사납고 악독하냐? 나는 너의 부모를 죽이지도 않았거니와 너를 강간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꼭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너의 말라빠진 몸뚱이를 보고도 아무 흥미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너를 어떻게 했더라면 너는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그가 욕을 하기 시작하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까지도 모조리 튀어나왔다. 그는 악인곡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욕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고명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의 욕을 만약 모용구매가 들었다면 아마도 분통이 터져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면이 거대한 청석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두께가 한 자가 넘는 문은 열쇠 구멍마저 막혀 있어 소호아의 차마 귀에 담을 수조차 없는 욕을 밖에서는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욕을 짓거려 보았지만 입만 아플 뿐이라는 것을 소호아는 알고 있었다. 소호아는 서성거리며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해 보았지만 얼음을 보관해 두기 위해 견고하게 만들어진 이 방은 조금의 틈도 없었다. 감옥으로는 안성맞춤이라 아무리 궁리하며 찾아보았지만 바늘구멍만 한 틈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소호아는 쓴웃음을 지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방이 쓸모없게 되어버렸다고? 사람을 가두어 두기에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좋은걸? 이제 나는 동태같이 얼어 죽겠군. 차츰 추위가 몰려왔다. 서서히 온몸이 덜덜 떨리며 저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곧 단정히 앉아 운기조식을 하기 시작했다. 진기가 온몸에 퍼지자 슬슬 졸음이 왔다. 소호아는 원래 무예를 즐겨 익히는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멀거니 눈을 뜨고도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운기조식을 해서라도 몸을 덮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천하에 찾아보기 어려운 총명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래서 평소 무예 같은 것은 별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무예가 뛰어나고 무서운 상대라 할지라도 자기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는데 구태여 무엇 때문에 힘들여가며 무예를 익혀야 한단 말인가라고 생각해왔다. 그는 운기조식을 하는 동안에 비로소 10여 가지 영약의 효력이 보통이 아님을 느꼈고 잠을 자는 통에 대부분의 약효를 헛되게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다. 약의 힘이 진기를 따라 온몸에 퍼짐과 동시에 공력이 크게 증진됨을 느낀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아지경에 빠져들어갔다. 생사에 관한 일 같은 것은 마음에도 두지 않았다.